요즘 바이오 업계에 정말 뜨거운 뉴스가 많습니다. 네. 특히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되면 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거래가 막힐 수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약바이오의 핵심 변화들, 기회는 어디에 있고 리스크는 무엇인지 진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나 작가 나왔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앞에서도 사실 계속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려고 할 맞아요. 때마다 우리 뒤에서 제약바이오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오늘 앞에 이제 시장에서 중심 섹터가 제약바이오였잖아요. 네네. 저희가 앞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제약바이오는 하지 말자. 아우, 정말요? 뒤에 제대로 귀한 한번 손님 파보겠다. 모셨으니 제약바이오는 뒤에 네. 하자고 제가 다 감사합니다. 밀어놨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예. 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 생물보안법 요거가 일단은 제일 큰 화두 같기는 한데 네. 뭐 중국 기업들 견제하고 나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 호재를 볼 것 같긴 한데 그 호재가 혹시 CDMO 기업들한테만 국한되는 걸까요? 어떻게 아니요. 보세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을 글로벌 바이오 체인의 중심에 두자라고 하는 걸 시작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건데요. 생물보안법이 얘기가 나온 지도 거의 3, 4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3, 4년 정도 됐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한 번씩 지연이 되거나 멈추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의 로비로 인해서 약간 연기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생물보안법이라는 것도 법안 하나가 아니라 뭐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뭐가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라 아니면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법안마다 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CDMO가 메인, 중국 기업에게 생산을 맡기지 말아라 이게 메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기업 리스트에 우시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그렇죠.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랑 거래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대안으로 이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았었던 건데요. 사실상 이 생물보안법도 좀 지지부진해진 지 뭐 좀 오래되기도 내가 했고. 넘었죠. 그렇죠. 이번에 좀 세게 언급이 된 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쵸. 당선이 되고 나서 다시 좀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어찌됐든 당선 이후 계속 조금 약간 맞아요. 지지부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조금 더 연내 필수 통과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당장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중국 기업과 계약을 끊어라는 아니고요. 이게 다 좀 2028년 이후로 좀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만 메인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라가 아니라 인도 기업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사실상 미국이 미국에서 생산시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그런 협박성 들어와서 멘트라는 만들어라.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뭐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안이 나오면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 방사는 가성비가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반도체는 뭐 거의 넘사벽의 기술력을 네. 보여주는데 제약바이오는 사실 어떤 색깔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기술력인가요? 일단 기술력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럼요. 네. 구조적인 성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기술력 그리고 조금 더 트렌디함. 그러니까 만약에 ADC라는 항체약물 접합제가 있다. 그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뭐 DAC, ADC에서 D 맞아요. 드러그 부분을 더 표적 단백질 분해제로 바꾼 뭐 그런 걸 개발한 오름 테라퓨틱 아니면 이제 곧 상장할 알지노믹스의 그렇죠. 경우에도 그냥 RNA 기업이 아니라 멀티 표적, 멀티 편집 RNA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뭐 알지노믹스 이런 좀 약간 업그레이드된 튜닝을 잘하네요. 그렇죠. 튜닝을 잘한 그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CDMO, CMO 제조 쪽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빠르게 생산을 하는 걸 좀 모토로 잡고 한다라는 경향이 건 있어요. 진짜 여기서도 잘하나 봐요, 빠른 우리나라. 거. 그렇죠. 아. 운전도 우리나라가 그렇고.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그렇게 증설을 하는데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이유는 빠르게 잘 진행해주고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네. 게 강점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좀 더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나눠볼 텐데 알테오젠 빠져서 뭐 어떻게 되느냐도 궁금한데 알테오젠이 이제 빠지면 네. 코스닥 내에 있는 남아있는 제약 바이오들 중에는 어떤 키워드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뭐 ABL, 뭐 리가캠순으로 있겠지만 그 외에 ADC 말고 주목하는 키워드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제 RNA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올릭스. 그렇죠. 뭐 이런, 올릭스뿐 아니라 뭐 알즈노믹스 그쵸. 아니면 이제 RNA와 접목시킬 수 있는 RNA. 기술을 보유한 ABL 바이오 네. 이런 식으로 RNA가 비만 당뇨 쪽에서도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틀 전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해외 바이오 기업이 RNA 기반의 비만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맞아요. 1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RNA는 이제 비만 당뇨 쪽에서도 각광을 받을 거고 이제 ABL 바이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BBB 셔틀 뇌혈관 장벽 2가 플랫폼에 접목시켜서 뇌질환도 가능할 거고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이제 RNA의 확장성이 이제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RNA가 더 각광받는 이유는 이렇게 확장성이 입증이 된 것도 맞지만 이제 RNA라고 했을 때 렉비오라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렉비오라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RNA 간섭 기반의 치료제인데요. 원래 siRNA, 이 RNA 간섭이라는 네. 기술이 역사적으로는 희귀질환 위주로 개발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고지혈증 치료제는 만성질환 치료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잘 팔리겠죠, 희귀질환보다. 그래서 올해는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중국 쪽 보험 등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렉비오의 이런 질환군 적응증 확장도 각광받는 가운데 뭐 어쨌든 이걸 생산을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ST팜이 이걸 수주를 받는 업체다 보니까 CDM으로요? 최근에 또 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ADC와 RNA, 뭐 비만 당뇨는 죽지 않는 테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조금 더 올라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 AI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AI 의료 AI 정말 맞아요. 강했죠. 시총도 최근에 많이 커졌고 이제 AI는 지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순수 바이오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네. 더 매력이 있다고 느끼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AI 바이오 쪽은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고 비상장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받는 바이오 분야 중에 AI 바이오가 되게 요즘 언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AI 바이오 그리고 RNA, ADC 이 비만 쪽 이렇게만 딱 보셔도 키워드가 다 끝날 것 같고 알테오젠은 사실상 코스피 이전을 한다라고 공식화하면서 코스닥 살리기 운동의 수혜를 약간 못 받는 좀 아쉽죠. 네, 느낌입니다. 코스닥 살리기를 최근에서야 이제 정부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이전을 한다고 얘기를 한 이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시브 자금이 결국에는 코스피 이전 시 맞아요.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한 수혜는 분명히 내년에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를 했던 알테오젠에 앞서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던 종목들이 네. 사실 네. 그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좀 컸었잖아요. 네. 패시브 자금 뭐 유입 기대감 다 있었지만 알테오젠은 그 선배들이랑은 좀 다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다 올랐었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다 올랐었고요. 그 이후의 하락은 단기 상승으로 인한 하락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실적이 기대치보다 안 나오는 시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갑자기 실적이 조금 꺾이면서 하락을 했었던 거예요. 이전 상장으로 인한 하락은 아니고 당연히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적 성장이
필수적인데 그쵸. 그게 꺾였으면 당연히 뭐 실적과 네. 함께 주가가 꺾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셀트리온도 이제 내년부터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키트루다 SC의 로열티가 들어오는 내년에 맞춰 이전 상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적이 꺾이지 않는 순간에 이전 상장을 해야 그게 아주 좋은 타이밍일 거라고 회사 측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전 상장을 하는 거다. 그러니 기존에 이전 상장을 했었던 기업들과는 약간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키워드 3개 정도 짚어주셨습니다. RNA, 렉비오, AI 바이오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안 나온 게 있어서 요거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이든지 유튜브 통해서 비만 치료제 쪽 이야기를 많이 커버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쪽 이야기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 내년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이쪽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할 수 있을 생각합니다.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뭐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이 얘기하기를 주사 제형이 시장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구용은 뭐 글로벌 증권사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10%대 혹은 많아야 20%대만 네.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시장이 그냥 확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사 제형의 시장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이게 약간 보조 개념이라고 그렇죠. 하던데요. 유지요법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병용요법으로도 사용이 되기 매우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심각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그냥 경구용을 써도 돼요. 우리가 20% 이상 체중 감량 효과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주사 제형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 주위에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당연히 경구용이 더 니즈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지금도 크지만 그 큰 시장 자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게 경구용 시장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포글리프론, 일라일리 올포글리프론이 내년에 승인될 맞아요.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 추이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관련해서 인수 쟁탈전이 또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며칠 전에 발표된 스트럭처 테라피틱스의 저분자 화합물 GLP-1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임상 데이터가 성공하면서 장중 1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저분자 화합물, 그리고 펩타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분자는 원가에 있어서 굉장한 좋잖아요. 메리트가 있을 거고 대량 생산도 용이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막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로의 개발이 어렵다라는 것. 근데 펩타이드 기반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들은 이중, 삼중 뭐 다양한 타겟으로 개발이 굉장히 용이하지만 원가가 높다라는 그런 단점들, 그러니까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 장단이 분명히 존재해서 저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비만 쪽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두 개 다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일라일리 올포글리프론도 저분자 화합물이니까 분명히 그쪽에서 인수쟁탈전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미 마드리갈이라는 메쉬 쪽 지방간염, 그러니까요.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최초의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사가 저분자 GLP-1을 선급금 1,600억 주고 사왔거든요. 중국 기업한테. 그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어제도 화이자가 GLP-1 경구용을 선급금 2,000억 원 주고 맞아요. 사왔어요. 네. 그 다 중국 기업한테 사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살 데가 많이 없습니다. 애초에 개발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에서 우리나라도 일동제약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계약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데이터가 조금만 괜찮아도 계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동제약이 저분자 쪽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분자 펩타이드 뭔가 이거를 그러면은 갈라두고 생각하기보다는 같이 둘 다 좀 간다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같이 것 가야 같아요.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D&D 파마텍은 펩타이드 그쵸. 기반으로 맞아요. 이제 메세라이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것도 연말에 임상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쵸. 그래서 D&D 파마텍과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개화됐을 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요새 장기 지속형 이것도 좀 키워드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도 같이 갈 키워드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다만 이제 장기 지속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가겠지만 이제 경구용 시장이 내년에 조금 더 개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는 이미 장기 지속형이 관심 많이 받았던 네. 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경구용이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장기 지속형은 당연히 끌고 가는. 다만 여기서 정말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가 한두 번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아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뭐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의 종목이 뭐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로키테스케어 이야기를 네. 하실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 대표님도 네.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로키테스케어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여기 밸류를 볼 때는 밸류 포인트를 오가노이드로 봐야 될까요? AI 바이오로 봐야 될까요? 이거 좀 저도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여기는 완전 그냥 장기 재생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AI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재생을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지금은 당뇨 발 쪽, 족부궤양 쪽의 패치를 메인으로 잡고 있고 그걸로는 이미 실적이 찍히고 있고요. 미국 공보험 등재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입증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더 나아가서 요즘에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 분야는 연골 재생 쪽입니다. 맞아요. 연골 재생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코오롱 티슈진, 넥스 바이오메디컬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그냥 연골 재생은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네. 뭐 고령화도 지속되고 있고 비만 환자가 많으면 골관절염도 늘어납니다. 무릎 골관절염이 가장 큰 골관절염 시장이거든요. 비만이면 당연히 무릎이 안 좋은 무게가 많이 실리면서.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 쪽도 시장이 제일 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비만과 더불어서 같이 커지는 시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연골재생 플랫폼이 지금 로켓 헬스케어가 좀 밸류 드라이버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연골재생 쪽도 이제 임상에 들어가서 내년이면은 결과들이 내년에 어차피 바로 다 나오고요. 예, 맞아요. 상용화도 늦어도 내후년에는 어차피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골 재생을 어떻게 패치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신기하죠. 이게 무릎을 열어서 패치를 넣고 그 닫으면은 재생이 되는 플랫폼인데 이게 그냥 패치가 아니라 결국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패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게 직접적으로 재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유도하는 그렇죠. 유도체. 이걸 접목시켜서 유도를 해줘서 거기서 재생을 야기하게 만드는 패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패치가 사람들이 그냥 들었을 때는 약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집트 쪽에서 이 패치를 사용하기 전후의 임상 데이터들을 논문으로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한테 특정 기술을 접목시키고 나서 특정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열어서 볼 수가 없어요. 약간 윤리적으로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게 되나 봐요. 그래서 결과치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전후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계약이나 여러 MOU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집트가 그런 특징이 있어서 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이제 뭐 선진국은 아니라고. 예.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 헬스케어도 그렇고 이제 우리 원리버님의 뭐 텔레그램도 보다 보면 최근에 이게 신규 상장주들이 타이밍 좋게 정말 상장을 하는 건지도 맞습니다. 진짜 궁금하고.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시는 건가? 아니면 네. 요새 타이밍 맞게 그렇게 멋진 기업들이 좀 잘 나오는 건가? 좀 궁금합니다. AI 바이오나 오가노이드 부분을 계속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FDA도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는 무조건 동물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 AI나 뭐 머신러닝, 오가노이드 아니면 세포를 이용한 데이터가 명확할 시 동물 실험을 대체해주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요. 동물 실험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빅파마 입장에서도 돈을 덜 들이고 시간이 덜 드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뭐 그걸 고집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동물 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부분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같이 가는 시장인데 AI를 활용한 표범을
물질 발굴, 신약 개발 이런 분야, 뭐 장기 재생, 로봇까지 이 시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들이 더 매력이 있었던 이유는 요즘에는 상장을 아무나 시켜주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좀 괜찮아 보이면 상장을 맞아요. 해주는 게 아니라 유망하고 기술력 있어 그렇죠. 보이고. 이거 좀 유망하다 정도에서 이제는 상장을 안 해주고요. 계약이 있느냐,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느냐, 그쵸. 실질적인 숫자 그렇죠. 지키냐. 내년 정도면 돈을 좀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파트너사들 중에 빅파마가 있느냐 네. 이게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상장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옛날과는 다르게 이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로 상장을 하는데 옛날 기업들보다 심지어 더 싸게 상장을 합니다. 밸류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상장을 해요. 왜냐하면 상장해서 올리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냥 신규 상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에인드바이오가 최근에 ADC 강자였잖아요. 아까 이제 RNA 이야기 해주셨는데 알지노믹스는 어떻게 좀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제 올릭스에 이어서 다크호스가 될지. 그렇죠. 예. 저는 뭐 올릭스와 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미 일라일릴리가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쵸. 일라일릴리와 총 계약 규모 1.9조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플랫폼 계약이었는데 물질마다 계약금을 받는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증권신고서에 매출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매출 보시면 계약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 70억 정도로. 아까 말한 스펙 조건들이. 네, 나와 있어서 아마 물질 하나당 계약금만 70억 원 정도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플랫폼의 가치가 인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알지노믹스는 항암제 쪽에서는 자체 플랫폼을 접목시킨 물질의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교모세포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그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쪽도 진행 중인데 요즘 RNA와 뇌질환 쪽의 조합이 너무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딜도 많이 나오고 있고 RNA 대장 기업들도 BBB 셔틀 기업들과 계약을 하고 있고 에이벨바이오도 뭐 일라일리와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알지노믹스도 뇌질환 쪽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에이벨바이오와 한 건을 체결한 이후 한 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 지금 알지노믹스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그냥 RNA 플랫폼이 아니라 RNA를 이용해서 멀티 교정, 멀티 편집 플랫폼이에요. 그냥 기존에는 단일 교정만 가능한 플랫폼이 더 많았었다라고 한다면 알지노믹스는 멀티,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거예요. 치료용 RNA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작가님, 빅파마의 선택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네. 빅파마가 선택한 종목들 위주로만 시장이 가는 건지 아니면 일단 금리나 키워드가 있으니까 바이오 전체로 좀 시장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 걸까요? 일단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오히려 너무 작은 기업보다 약간 실적이 나오거나 맞아요. 조금 나오는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많이 나올 필요 없고 흑자 전환을 했느냐 혹은 흑자 전환이 임박했느냐 그게 좀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는 뭐 말씀해주신 빅파마와의 계약 여부, 계약을 했느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좋으면 결국에는 계약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을 때 괜찮았느냐 이 정도만 되어도 요즘에는 기업의 가치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본다면은 뭐 금리나뿐만 아니라 정말 기술력이 좋아서 기술 수출을 잘 하고 뭐 이제 마일스톤 수령도 좋은 기업들이 잘 올라가는 걸 보면은 딱 그 포인트를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